며느리는 그날 떨리는 손으로 CCTV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에서 본 건 돈을 훔친 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함정이었습니다. 한 여자를 이 집에서 몰아내기 위해 가족 전체가 공모한 잔인한 각본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손이 떨릴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이런 이야기 주변에 꼭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그 절망감. 저희 채널에서는 이런 실화 같은 이야기들을 매주 가져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해줍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럼 시작합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거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서연은 남편 준혁과 결혼하면서 사실상 한 가족 전체와 결혼한 셈이 됐습니다. 시댁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마당이 딸린 2층짜리 단독주택. 시어머니 최 여사, 시아버지 그리고 준혁의 여동생 준희까지. 네 식구가 살던 집에 서연이 5번째로 들어선 날 집 안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서연이 두 손을 모아 깍듯이 인사를 드렸을 때 최 여사는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그래. 들어와. 웃음도 따뜻한 말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그날의 그 눈빛을 나중에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 눈빛은 환영이 아니라 일종의 경계 선언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럭저럭 버텼습니다. 서연은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개고 청소를 했습니다. 직장도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도맡아 했지만 돌아오는 건 늘 무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된장찌개 입에 맞으세요? 자. 어머니 오늘 청소 다 했어요. 구석은? 닦았어요. 제대로 했어?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최 여사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칭찬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지적은 매일 있었습니다. 그래도 서연은 버텼습니다. 결혼 초라 그런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남편 준혁이었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오늘 또 나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준혁은 스마트폰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좀 그래. 내가 맞춰. 내가 맞춰? 나 오늘도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까지 다 했는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같이 사는 거잖아. 서연은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자기가 하루 종일 회사 다니고 와서 집안일까지 전부 하는 게 당연하다고. 그 순간 서연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 내가 잘못 선택한 걸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악화됐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초리는 점점 날카로워졌고 시누이 준이는 대놓고 서연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옳게 이 반찬 좀 더 만들어줘. 아가씨 나 지금 피곤한데 내일 하면 안 될까? 아니 지금 먹고 싶은데. 올케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서연은 속으로 울면서 다시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최 여사는 슬며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서연은 그 표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봤더라도 설마 그런 의미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결혼 8개월째부터였습니다. 식탁에서 나누던 작은 대화들이 사라졌고 서연이 방에서 나오면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처음엔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일 반복되자 서연은 알게 됐습니다. 이건 기분 탓이 아니라고. 오빠 나 요즘 집에서 이상한 느낌 받아. 다들 나만 보면 말을 멈추고. 너 요즘 예민한 거 아니야? 예민한 게 아니라고. 진짜로 이상해. 서연아 엄마도 힘드시고 준이도 바쁜 거야. 내가 좀 이해해. 이해. 서연은 그 단어가 너무 지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항상 이해해야 하는 쪽은 자신이어야 하는지. 왜 자신의 감정은 항상 예민함으로 치부되는지. 서연의 마음속엔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곧 산산조각 날 운명이었습니다. 그 일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에 터졌습니다. 서연은 퇴근 후 장을 봐서 집에 들어섰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집 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바로 느꼈습니다.
최 여사가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고 얼굴은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최 여사가 날카롭게 돌아봤습니다. 돈이 없어졌어. 네? 돈이요? 내 방 서랍에 넣어뒀던 돈. 50만 원이 없어졌다고. 거실에는 준혁과 준이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시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없었어요? 혹시 잘못 두신 거 아닐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최 여사의 눈이 서연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눈빛은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내가 가져간 거 아니냐? 집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제대로 들은 게 맞는지 몇 초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 가져갈 사람이 또 있냐? 우리 식구들이 그럴 리가 없잖아. 서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아니에요. 저 그런 짓 할 사람 아닙니다. 그럼 누가 가져갔냐고. 최 여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연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준혁은 말이 없었습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딱 그뿐이었습니다. 오빠 나 아니야. 말 좀 해줘. 준혁이 느릿느릿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그 한마디가 서연의 가슴에 구멍을 냈습니다. 모르겠다고. 당신 아내가 도둑 취급받고 있는데 모르겠다고. 준이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오빠 솔직히 우리 집에서 돈 가져갈 사람이 누가 있어? 외부 사람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 말은 직접적으로 서연을 지목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가씨 그게 무슨 말이야? 나라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겠지. 근데 이상하긴 하잖아. 뭐가 이상해? 내가 뭘 했다고. 야, 왜 화를 내? 화내는 사람이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서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분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울면 더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 꾹 참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아닙니다. 하나님께 맹세해도 저는 그 돈 손도 안 댔어요. 최 여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맹세? 양심이 있으면 맹세도 못하지. 너 참 낯짝도 두껍다. 그날 저녁 서연은 방에 혼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옆에는 준혁이 있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고 잠든 척했습니다.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이제 도둑이 됐구나. 다음 날부터 서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서연을 향한 이 집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면전에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잔인한 방식이었습니다. 무언의 배제였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 서연이 식탁에 앉으면 대화가 또 끊겼습니다. 최 여사는 준이에게만 말을 걸었고 준이는 오빠 준혁에게만 말을 걸었습니다. 서연은 그 식탁에 앉아 밥을 떠먹으면서도 자신이 투명 인간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준이야 오늘 날씨 좋다. 나들이라도 갈까? 엄마 좋아요. 어디 가요? 오빠도 같이 가자. 나도 좋아. 세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서연에게는 단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밥그릇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최 여사가 잠깐 서연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집 봐야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세 사람은 웃으며 옷을 챙겨 나갔고 서연은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 여사는 자신의 방에 자물쇠를 달았습니다.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너를 믿지 못한다. 준이는 지갑을 들고 다니면서 서연이 근처에 오면 슬쩍 몸을 돌렸습니다. 집 안 곳곳이 서연을 향한 감시였고 불신이었습니다. 직장 동료에게도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회사에서는 웃었고 집에 돌아오면 시선을 피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밥도 혼자 먹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가족들이 거실에서 TV를 볼 때 서연만 방 안에 혼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준이가 들어왔습니다. 올케? 응? 솔직히 말해. 올케가 가져간 거지? 서연은 손을 멈췄습니다. 아가씨 나 아니야.
몇 번을 말해. 그럼 귀신이 가져갔냐?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냐? 아니잖아. 그러니까 왜 그게 다 나야? 나 말고도 이 집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준이가 비웃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그럴 리 없잖아. 나도 이 집 가족이야. 그래? 그 짧은 한마디. 그래? 서연은 그 말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가족이 아니었구나. 서류상 가족일 뿐 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서연은 한 번도 가족이었던 적이 없었구나. 밤에 서연은 준혁에게 매달렸습니다. 오빠 나 너무 힘들어. 집에서 도둑 취급받으면서 어떻게 살아? 제발 오빠라도 내 편이 돼줘. 준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아 엄마도 속상하신 거야. 좀 있으면 잠잠해지겠지. 잠잠해져? 방에 자물쇠까지 달았는데 그게 잠잠해지는 거야? 어쩌라고. 내가 어떻게 해? 엄마한테 말해줘. 나 아니라고. 내 아내 좀 지켜줘. 나도 모르는 상황이잖아. 무슨 소리야 오빠. 나를 믿어야지.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 침묵이 가장 잔인했습니다. 직접 의심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침묵이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증명해야 한다. 내가 직접 진실을 찾아야 한다. 서연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이 집에 CCTV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현관 위쪽과 거실 한켠 두 곳에 달려 있었습니다. 원래는 외부 침입자를 막기 위해 달아놓은 것이었는데 서연은 그 존재를 그때서야 새롭게 떠올렸습니다. 그 안에 뭔가 있을 수도 있어. 문제는 CCTV 앱이 시어머니 스마트폰에 연동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유기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하면 IP 주소를 통해 영상에 직접 접근할 수 있다는 걸 서연은 회사 IT 담당 친구에게 물어봐서 알게 됐습니다. 언니 진짜 하려고? 잘못되면 더 이상해질 수도 있어. 안 하면 나 평생 도둑으로 살아야 해. 해야 해. 서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새벽 2시. 집 안이 조용해진 틈을 타서 서연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공유기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했고 카메라 IP를 찾았습니다. 영상 파일이 로컬 저장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날짜별로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돈이 없어진 날의 오후 영상을 불러왔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거실 CCTV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서연은 빠르게 감았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화면 속에서 누군가 거실을 가로질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뒷모습이었지만 서연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서연이 퇴근하기 2시간 전 시어머니는 자신의 방에서 뭔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서연은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소파 뒤쪽 구석으로 걸어가더니 손에 들고 있던 것을 소파와 벽 사이 틈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1분도 채 안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몇 번이고 다시 돌려봤습니다. 다시 또 다시. 눈이 틀린 게 아닐까 해서. 잘못 본 게 아닐까 해서. 하지만 볼 때마다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돈. 소파 틈. 어떻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억울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허탈함 때문이었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 거라고는 서연은 마음 한구석에서 부정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설마 시어머니가 직접 이런 짓을 했을 거라고는. 서연은 영상을 캡처했습니다. 영상 클립도 따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소파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소파를 살짝 당기자 벽 사이 틈에서 하얀 봉투가 나왔습니다. 안에는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짜였네. 서연은 봉투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 집에서 8개월 동안 당한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무시, 냉대, 의심, 낙인.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봉투를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증거는 이미 손에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집 사람들 앞에서 직접 보여주는 것뿐이었습니다. 내일 다 같이 있을 때 끝내자.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처럼 집에 있는 날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고 준혁과 준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방에서 나왔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다들 잠깐만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그 담담함이 더 서늘하게 느껴졌는지 준혁이 고개를 들었고 TV 소리가 잠시 줄어들었습니다. 서연아 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다 같이 앉아주세요. 최 여사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이 아침부터 뭔 소리야? 앉아주세요 어머니. 오래 걸리지 않아요. 서연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는 뭔가를 느꼈는지 말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이도 팔짱을 끼고 앉았습니다. 준혁은 눈치를 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노트북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영상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에 어머니 방에서 돈이 없어졌다고 하셨죠? 그래서 내가 가져갔다고 했잖아. 최 여사의 말투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 증거가 여기 있어요. 서연이 스페이스바를 눌렀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거실 CCTV 화면. 낮 시간.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피는 최 여사. 소파 틈에 봉투를 밀어 넣는 장면. 집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준이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최 여사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5초, 10초, 15초. 침묵이 너무 길어졌을 때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다잡았습니다. 저 도둑 아닙니다. 그리고 잠시 후. 처음부터 저를 쫓아내기 위한 희생양이었네요. 최 여사가 뭔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변명 안 들어도 됩니다. 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연아 잠깐만. 이건 뭔가 오해가. 오해? 서연이 준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준혁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빠 내가 도둑 취급받는 동안 넌 뭐 했어? 딱 한 번이라도 내 편 들어준 적 있어? 딱 한 번이라도 우리 아내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말해준 적 있냐고.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이 나한테 얼마나 큰 상처인지 알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옳게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필요 없어. 서연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저 오늘 나갈게요. 최 여사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야 어딜 간다고. 집이 마음에 안 들면. 어머니. 서연이 최 여사를 마주 봤습니다. 저한테 한 짓 기억하세요. 돈 숨겨놓고 며느리를 도둑으로 만든 거. 그거 평생 기억하면서 사세요. 최 여사는 말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방으로 들어가 미리 싸두었던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는 사람들. 모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잘 사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은 그 집을 나와 햇살 아래 섰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내 발로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은 그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준혁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지만 서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이혼 서류 보내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서연은 새 집에서 처음으로 혼자 밥을 지었습니다.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 된장찌개. 아무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식탁. 서연은 그 밥 한 숟갈을 떠먹으며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천천히 흘렸습니다. 이번엔 억울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해방됐다는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서연처럼 가장 믿어야 할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경험.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그 절망. 그 안에서도 서연은 스스로 진실을 찾아냈고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